한화여행사와 교보문고가 주최하는 임용환 박사와 함께하는 삼국지 기행. 오늘은 사천 검문관 편입니다. 263년 여름 이젠 사마씨의 나라가 된 위나라가 16만 대군을 동원해서 촉을 침공합니다. 위나라 장수는 종해와 등해, 제갈서였죠. 이때 촉은 이미 분열이 심했습니다. 유비는 죽고 유선의 총애를 받던 환관 황원은 강유를 여묘로 대체하려는 시도까지 합니다. 그러나 북방에 주둔하고 있는 강유를 제멋대로 해임할 수는 없었죠. 강유는 강유대로 정치적 위험을 느끼고 성도로 들어가지 않았고 자기 세력 확보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위나라는 이런 촉의 심한 분열상을 알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강유는 관중의 대군이 집결한 정황을 파악하고 조정의 병력을 동원해 요충을 지켜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황혼은 거절했죠. 기록에는 점을 쳐서 위에 침략이 없다는 말을 믿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사실은 강유가 성도로 들어오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에게 병력을 보내기가 불안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침공이 시작됩니다. 위군의 진로는 강유가 예측한 대로, 근데 이건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길이 뻔하니까. 낙곡, 양안과 은평이었습니다. 세 방향으로 쳐들어왔죠. 촉의 수비대는 병력이 부족했습니다. 병력 증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위군이 침공하면서 촉의 성들이 항복하거나 무너집니다. 촉의 조정에서는 장익, 요화, 동거리 이끄는 지원군을 보냈지만 지원군이 너무 늦었죠. 지원군이 도착하기도 전에 촉의 제1선 방어선이 무너집니다. 강유는 요화와 장익, 동골의 후원 부대를 합쳐서 검각, 즉 검문관을 지킵니다. 검문관은 촉에게는 최후의 희망이었습니다. 종해는 주력을 모아 검문관을 공격했지만 도저히 함락할 수가 없었죠. 이때 등해가 과감하게 길도 없는 산을 넘어 멀리 검문관을 우회해서 면족을 함락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촉의 운명은 끝나게 되지만 이 등회의 우회 공격과 몇 개의 배신 사건만 없었더라면 종해의 검문관 공격은 실패했고 촉은 최소한 그때는 나라를 보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위나라의 16만 대군도 돌파하기 어려웠던 진정한 난공불락의 요새 검문관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가 촉에 들어와서 유장을 만났던 곳이 부현입니다. 검문관은 부현에서 북으로 자동차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부현을 지나면 바로 주변 경치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평야에서 구름으로 바뀌더니 점점 더 깊고 가파른 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유방과 유비에게 촉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 주었던 촉산, 즉 사천 분지를 형성하는 산악지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극적인 지형 변화를 쭉 찍어서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번 일정에 날씨가 계속 흐렸습니다. 게다가 버스 유리창에 계속 김이 서려서 제대로 찍지를 못했습니다. 마침내 검문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제대로 된 도시도 없는데요. 검문관 근처에 오니 갑자기 제법 큰 마을에 허니문가까지 있는 놀이동산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진을 못 찍었어요. 중국 당국에서는 검문관을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문관은 거대한 단층과 사행천이 만들어 올린 자연의 장벽입니다. 관중에서 한중을 지나 성도까지 가는 가장 좋은 길이 한중에서 검문관, 부현, 면죽을 지나 성도, 지금의 청두죠, 성도로 가는 길입니다. 물론 이것은 역순으로 하면 북벌의 길도 됩니다. 이 루트를 처음 개척한 나라가 진나라입니다. 촉당에 처음 진입한 한족 국가가 진나라였어요. 이때 진나라가 촉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닦은 도로가 금우도라는 길인데 이 금우도가 바로 검문관을 지나는 루트였습니다. 로마의 아피아가도처럼 금우도도 약간 남아 있습니다. 바로 방통의 무덤이 있는 백마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검각으로 가는 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모형이나 조각이 많은데요. 그 중에 모구유마, 복원 모형도 있습니다. 모구유마는 사실 아직 정체를 모르죠. 그런데 기어장치가 달린 바퀴도 달아놓는 등 이 복원품은 나름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노력 많이 했더라고요. 물론 당시에 이런 로봇을 만든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수레보다 밀기가 더 힘들었을 겁니다. 여기서 기념사진도 하나 찍었습니다. 이 길 양편은 수직절벽입니다. 모구유마 뒤쪽에는 폭포도 있어요. 보통 계곡을 지날 때는 양쪽 언덕 위로 수색대를 먼저 올려보내서 만에 하나 있을 매복 부대를 소탕하면서 직무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직절벽 아래서는 그러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촉군 병사들로 분장한 병사들이 행렬을 하면서
분위기를 돋굽니다. 사진 찍고 박수도 쳐주면 양손을 모아서 읍하면서 사례도 하더라고요. 앞에 선 분 표정이 정말 진지했습니다. 그러나 뒷줄로 가면 쑥스러워하는 표정들을 내는데 이래서 앞에 서는 사람이 다 이유가 있는 법이더라고요. 마침내 검문관 성벽이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담장 같은 단층 사이로 물이 흐르고 그 물이 뚫어낸 공간에 성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나 치 같은 특별한 방어시설은 없지만 양쪽에 솟은 수십 미터가 넘는 절벽이 성문을 엄호하고 있습니다. 검문관은 안에서 보기보다는 성문 밖으로 나가서 봐야 이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데요. 당시 기술로는 양쪽 절벽 위에 포진한 수비대를 공격할 방법이 없었어요. 절벽이 높아서 활이나 투석기로도 수비대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절벽 위에서는 얼마든지 아래로 화살과 돌을 퍼부을 수 있죠. 이게 그 유명한 검문의 위력인데 여기서부터 놀라지 마시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곳에서 수직 절벽 위로 오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케이블카입니다. 이 케이블카도 두 번에 나눠 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절벽에 설치한 계단길로 걸어서 올라가기입니다. 이게 초계 잔도는 아니지만 진정한 초계 잔도 체험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케이블카로 올라갔는데요. 이 도보 코스가 있는 걸 몰랐어요. 다음에 가면 저 계단길을 코스에 넣어야겠다고 제가 결심을 단단히 했습니다. 그런데 케이블카에서 보니까 계단을 오르는 사람들이 움직임이 느리고 거의가 절벽에 서 있더라고요. 계단에 지쳐서 그런 건지 절벽 쪽에 보호난간도 없어서 놀라 다리 힘이 빠져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사람이 멈추면 그 옆으로 돌아서 추월해서 지나가야 되는데 이걸 추월해서 가려면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절벽 쪽에 보호대가 거의 없어요. 정상에 오르면 검문관을 형성하는 거대한 단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검문관을 통과하려면 저 바위산 정상들을 다 점령해야 되는데 상대가 싸울 의지가 없거나 집단으로 졸아주기 전에는 공격군이 점령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공내전 때 공산군이 국민당군을 격파하고 이곳을 통과합니다. 검문관 옆에 자랑스럽게 그 당시 사진을 전시해놨어요. 이때 국민당군 수준과 졸전은 저도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국공내전기의 국민당군의 전투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대능화, 화산, 위나라 군대도 일본군도 통과하지 못한 요새 지역들을 공산군은 다 가볍게 통과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무리 천연의 요새라도 인간이 부실하면 소용없다는 교훈을 전해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검문관 정상에 양산사라는 작은 절이 하나 있습니다. 양무제 때 세운 절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믿음이 가진 않아요. 기원이 언제든 사천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유적은 청나라 때 보수하거나 재건한 것입니다. 이 절도 청나라 양식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절은 작고 소박합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분은 아니고 옆에 여승으로 보이는 노스님이 앉아 계셨는데 인사를 하니까 답례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나이도 적었고 인사하는 것도 힘들어 보였어요. 이 절에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중국은 지금도 사회주의 국가지만 자본주의 정신은 우리보다 더 투철하고 그거 역사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절을 방문할 때마다 그걸 느끼는데 우리는 구복신앙이란 말이 거의 비판입니다. 중국은 구복 또는 기복이라는 개념에 당당하죠. 그게 종교의 기능이라고 선언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복을 빌려면 재물을 바쳐야죠. 세상은 기브 앤드 테이크입니다. 이게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신데 그런 분은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기브 앤드 테이크는 자본주의와 정말 무관하게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개념입니다. 여기도 기브 앤드 테이크 확실하죠. 불전 옆에 신상이 있는데요. 신상 발밑에 황급빈 동전을 조각해 놓았습니다. 글쎄요, 이 절이 세파에 물들고 타락해서 그럴까요? 제가 아미산 정상에서 본 황금사원과 비교해보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고요. 그냥 보면 풍경소리 귓가에 맴도는 듯한 고즈넉한 사찰인데요. 조용히 앉아 계신 노스님도 그렇고 제가 이런 동전 이야기 하지 않고 그냥 이 절의 소박한 모습만 찍어서 전달하면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 이 절도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아미산에 있는 황금사원을 건너뛰었는데 그건 다음 편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국지의 이 팩트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과연 어떤 것이 다른가? 바로 이 책 속에 있어이다. 삼국지 아저씨 우리 임영환 박사님께서 드디어 전략 삼국지를 쓰셨습니다. 제목부터가 멋있습니다. 전략 삼국지. 근데 이제 혹시 이제 아픈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딱 첫 번째 1부의 시작이 정사 삼국지와 소설 삼국지입니다. 예, 여기 팩트 폭행 맞기 싫으신 분들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한 이 부분도 약간 소설이죠? 예. 요거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사실 삼국지가 소설로 유명한 바람에 네. 그 진짜 정사에게는 많이 빠졌는데 네. 사실은 삼국지, 정사 삼국지 자체가 굉장히 교훈이 많은 책이고 다이나믹한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설 삼국지도 명나라 때 나온 게 아니라 삼국시대 끝나자마자 수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를 네. 여기다 편집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삼국지 자체가 역사 자체가 되게 흥미로운 책인데 네. 이게 소설로 넘어가니까 정말 재미난 역사 얘기가 다 죽고 수많은 교훈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투 장면은 사실 삼국지 소설의 전투 장면은 맨날 매복, 네. 화공, 모종강이 그랬더라고. 이 수많은 전투 장면을 봐라.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 맞는 말이지. 근데 다 뻥이란 말이야. 하지만 그 뻥 속에서 감동을 찾아낸 우리 아니겠습니까? 감동은 있는데 진실은 교훈은 없어. 진짜 솔직한 얘기로. 네. 그래서 진짜 전투의 교훈은 따로 있어요. 아. 그런데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훌륭한 전투도 많고 네. 굉장히 역동적인 삶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사 속에 있는 교훈들을 뽑아왔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국지를 읽지 않은 사람과는 친구가 되지 마라. 그런데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은 사람과는 절대 싸우지 마라.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참 많은 표본이 돼주고 교훈이 돼준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교훈을 모아서 우리 삼국지에 대한 이야기, 전략 삼국지 쓰셨으니까요. 이거 많이들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